네,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우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유대인인가? 변옥 선생님 발표 부탁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제목이 누가 유대인인가이죠. 아까 누가 흑인인가 질문했던 것처럼 유대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가 유대인인가입니다. 제 질문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칭은요. 인종의 명칭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제가 유대교를 지금부터 자 유대교도가 되겠어라고 하면 저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이 있고 그 민족 정체성과 종교 정체성이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뭔가 상종 못할 이상한 인종으로 인종화하고 억압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학살의 대상으로 삼았던 나치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인종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 결합되어 있는 말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혹은 누가 유대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몸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다른 기독교도들과 다르고 유대인들은 워낙 유럽에서 소수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상한 일을 한다. 그들은 아이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걸로 뭔가 의식을 한다. 그런 온갖 이야기들이 억측이 그들에게 씌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까지도 담론으로 돌았던 얘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 남성이 월경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월경을 어떻게 남성이 합니까? 하지만 유대인 남성이 월경을 한다라는 것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궁정 의사들 중에도 그런 담론을 정말 진지하게 서술한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다른 또 성적 소수자들, 동성애자들과 연결시키고 또 여성이라고 하는 몸이 열등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이렇게 맞춰져 가는 시절에 유대인 남성은 여성인 거예요. 유대인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남성으로서의 그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몸으로 취급되고 그러니까 매달 월경을 하네 이렇게 얘기가 연결되는 담론이 오랫동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왜 피가 필요한지 막 설명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피를 계속 흘려서 하기 때문에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흘리는 피를 보충하려면 또 소년들을 아이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써야 되고 이렇게 연결이 막 되는 거죠. 그런 희한한 몸담론이 있고요. 또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네 잠깐 보시면 만티코라라고 하는 괴물이에요. 괴물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다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런 괴물의 형상으로 중세 동물지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돼지를 안 먹는 유대인의 특성을 빗대서 뭐라고 하냐면 왜 돼지를 안 먹지? 돼지의 자식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비하를 하는 거죠. 온갖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유대인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종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The Colors of Jews 유대인들의 피부색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유대인들을 굳이 그들의 혈통을 따져서 특히 유럽 유대인인 아시케나지들에게 억압을 가했던 것이 바로 나치가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이 있었던 것이 미국에서 교수로 있는 어떤 여성이 나치 시대의 부모가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결국 이주를 했는데 어렸을 때 그 부모 유대인이에요. 둘 다 유대인인 부모가 자기 딸이 태어나니까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니까 사진사가 게르만족의 어여쁜 아기로 콘테스트에 응모를 한 거예요. 이 사진사도 뭔가 점점 힘을 가져가는 나치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이걸 약간 놀려먹자라는 식으로 사진을 보낸 거죠. 1등을 했네요. 콘테스트에서. 그래서 잡지에 실린 거예요. 이 잡지를 이제 발견을 했고 이 잡지에 실린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나온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됐었고요. 2014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유대인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걸 기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유대인과 게르만 소위 말하는 아리안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이제 건국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계속 점령을 하고 인구를 늘려가려고 한다면 아리아 유대인들을 외부로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에티오피아에 있는 검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의식적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데려옵니다. 말하자면 수송작전 하듯이 그 검은 유대인들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 유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뭔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노예제 시절 이후로 아프리카인들을 자유로운 의사로 이송을 시킨 최초의 예다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를 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2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이주해온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 즉 아슈케나즘 유럽 유대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약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주해서 들어왔을 때 뭔가 단단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차별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다민족 국가인 거예요. 그 안에 아랍인들도 20, 30% 있거든요. 또 유대인 중에도 피부색이 다른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유대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다문화적인 성격을 이스라엘은 과연 잘 가져가고 있느냐. 백인 우월주의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드릴게요. 권다무 님께서 주신 질문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아마 성경,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약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유대인이 다른 유럽인에 비해서 타자화가 되었을까? 무엇이 과연 어느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생각이 됐고 그것이 열등하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뭐 굉장히 사실 답이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워낙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유럽인들과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았다, 공존의 역사가 길다라는 점을 늘 사실 망각하는데 사실은 갈등했던 역사만큼이나 공존했던 역사가 길거든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도 사실은 개종을 하고 기독교도로 개종을 하고 유럽 사회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동화 유대인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을 하나의 인종으로 보고 그들은 독특한 뭔가가 있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나치 시대의 그런 유대인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유대인들은 어떠하다.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보다 뒤떨어진다. 아니면 정반대도 있죠. 유대인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민족이다. 아니면 제일 뭐 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뒤떨어진다는 것 혹은 더 우월하다라는 것만큼이나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것이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 담론이 학문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떤 학문이 갖는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검증,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 그런 것으로 대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재현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민주의, 인종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 혹은 집단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어쩌면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지 않으면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현실에서 많이 접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를 겪었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럼 포스트 식민주의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 안에서 그 식민주의에서 같이 억압을 받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상황에서 여러 부족들이 함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한 그 다수를 차지하는 부족이 정권을 잡아서 포스트 식민 국가가 되면서 나머지 부족들을 막 학살하잖아요. 르완다나 이런 데서 내전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비판하려면
저는 뭐 약간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인종이라는 문제가 항상 인종이라는 문제는 그 문제 하나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인종 문제는 곧 계급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계급 문제와 인종 문제는 곧 젠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종과 계급과 젠더라고 하는 요소가 서로 교차하면서 뭔가 억압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뭔가의 답을 내놓을 때 또 다른 타자를 만들고 또 다른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인종적으로 억압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니면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는 게 훨씬 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다른 타자를 버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향은 길게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느리게 가더라도 모두를 안고 가는 방향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제 인종 그리고 젠더, 계급 셋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사회자한테 그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게 요즘 코로나19를 보니까 인종과 계급은 같이 가는데 젠더는 같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안 갈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한다는 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이번 세션도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생님께 나중에 답변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일부 질문은 보면 선생님의 책에 꽤 많은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책도 꼼꼼하게 읽는 읽으면 아마 그 지금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꽤 많은 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